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2024년 12월 2일입니다. 벌써 12월 달이 돼서 연말이 됐습니다. 세월이 상당히 빨리 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이가 젊었을 때는 1년이라든가 10년이 30대에서는 30대나 40대가 되나 거기 같은 느낌이 듭니다만은, 이게 이제 나이를 이제 좀 먹게 되면은 그 세월이 그 속도가 상당히 빨리 가는 느낌이 난다는 거죠. 나이가 많이 들수록. 그러니까 70대 같은 경우에는 80대가 된다, 80대 같은 경우는 90대가 된다, 10년이면은. 상당히, 그래서 그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 세월이 빨리 가는 것을 더 느낄 수가 있다,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세월 가는 걸 어쩔 수가 없죠. 그거는 누구나 공평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참 이 환경 파괴 때문에 자연재해도 많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요번 같은 경우에는 그 눈이 많이 와가지고 또 그 폭설 그 재해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 습기를 많이 머금은 눈이 오는 바람에 농가라든가 비닐하우스, 기타, 가옥,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 돈 쓸 일이 예전보다 많이 생깁니다. 원래 그래요. 이 불경기에다가 또 환경 파괴가 불경기에 이제 설상가상으로 또 경기도 안 좋은데 또 자연재해는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왜냐? 환경이 파괴되니까 이 자연재해도 이제 점점 이제 심해진다는 얘기죠. 점점.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돈 쓸 일은 많이 생긴다, 나라에서. 그런데 경기가 좋아야 이제 세금도 많이 들어오는데 세수도 부족하게 세수가 또 많이 마이너스고,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물가는 요즘에는 물가가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 물가를 안정한다고 해도 지금의 워낙 강력하게 물가를 안정시키니까 이제 이 정도지, 나중에는 더 강력하게 손쓸 방법이 없게 됩니다. 원래 환경 파괴가 되면은 점점 먹거리가 생산이 줄거든요. 뉴스를 보니까 옷을 사서 입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옷을 이제 제가 직장에 있을 때 한 1,000만 원,
한 1,000만 원대를 주고 왕창 사놨어요. 그래서 옷은 안 사 입습니다. 그걸 좋을 때까지 사서 입어도 다 입지 못합니다. 여기 아주 꽉 찼습니다, 옷이. 그래서 좋을 때까지 다 입는다고 해도 입지 못한다. 그렇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뉴스를 보니까 의류를 사서 입지 않는다. 살기 어려우니까 먹거리도 지금 줄이는 판인데 먹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민이 줄일 것은 입는 옷밖에 줄일 게 없어요. 좀 산다 하는 집들은 골프를 좀 적게 친다. 아니면은 해외 여행을 좀 덜 간다. 자동차를 좀 식구마다 한 대씩 차를 가지고 있지 말고 한 대만 쓰자. 이렇게 줄일 수 있잖아요. 여유 있게 줄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서민들이라는 게 는 여유가 없습니다. 줄일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좀 산타하는 집보다는 줄일 여지가 없습니다. 산타하는 집들은 줄일 여지가 많지요. 그렇지만은 서민 같은 경우에는 줄일 항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저 쥐어 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얼마나 살기 어려우면은 건강과 직결되는 먹거리도 줄인다 할 정도가 됩니다. 서민들은. 그거보다 더 사람이 건강이 중요하니까 먹거리는 충분히 먹고 입는 옷이라도 좀 줄이자. 그까지 싼 걸 갖다가 입고 아니면은 그전에 있던 옷을 버리지 말고 사용하자. 그전에는 옷이 유행이 지났다 그러면은 떨어지지도 않은 입을 만한 옷을 갖다가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 우리 아파트 같은 데 보면은 수거함이라고 있습니다. 옷, 의류 수거함. 그래서 옛날에는 좀 경기가 좋을 때는 아주 깨끗하고 그런데 좀 유행이 좀 지났다고 해가지고 의류 수거함에다가 신발이고 옷이고 멀쩡한 옷을 다 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거함을 거기다 갖다 놓으면은 버린 옷 이런 것이 멀쩡한 것을 재활용품 센터에서 이제 그냥 주기도 하고 판매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수거함에서 그런 거 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수거하는 업체에다가 이제 얘기 들어보면은 전부 다 구멍이 빵꾸가 나가지고, 쓸모없는 것만 수거함에다 장땅 집어넣어가지고 완전히 쓰레기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데 수거함을 갖다 놔도 별 효과가 없는데, 아파트 같은 데 의료 수거함을 계속 비치해야 될지 안 될지 회의를 느낀다. 그런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먹는 거 줄이는 거는 먹는 걸 줄이는 것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단계라고 해요. 이제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면은 먹는 것까지 줄이게 된다는 얘기죠. 줄일 방법의 여지가 없거든요. 다 줄였는데 더 이상 줄일 게 없다 하면은 그 막다른 골목에 들어가서 줄이는 것과 똑같이 되거든요. 그때는 먹는 것까지 줄입니다. 옛날에 그랬잖아요. 옛날에도 지금에는 안 그러지만은 옛날에는 고깃구이 쌀밥을 못 먹거든요. 북한에서 항상 하는 얘기지만은 옛날에는 고깃구이 쌀밥 우리도 1960년대 초 같은 경우에는 못 먹었습니다. 6.25 사변이 금방 끝나고 살기도 어렵고 해서. 그래서 하얀 쌀밥에 고깃국은 이제 가족 중에서 장가를 간다, 시집을 간다 해가지고
큰 일이 있을 때만 이제 먹지 평상시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그 전에 그 먹지 못해가지고 말라서 폐병이 걸려서 죽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전에 저도 그 강원도 출신이라 강원도에 이제 제가 강원도 출신 농촌에 살았는데 원래 농부 아들 살았는데 옛날에 아버지가 리장을 했는데,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옛날에는 뭐 마이크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일이 걸어서 가서 얘기를 해주고, 전달을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가다 보니까, 기침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가서 기침을 심하게 하면서, 피를 토하는 사람도 봤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먹지 못해서 생기는 병이 폐병입니다. 폐결핵. 그게 잘 먹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폐가 나빠지죠. 몸이 약해지고 먹지 못하면은 생기는 게 폐병입니다. 그게 이제 먹지 못해서 생기는 병이에요. 옛날에는 폐결핵이 많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전에는 폐결핵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좀 먹지 못해서 폐결핵이 걸린 거 없잖아요. 그냥 지금 살만 좀 해가지고 누가 밥을 굶는 사람도 별로 없잖아요. 삼시세끼 다 먹잖아요. 뭐를 먹더라도 라면을 먹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많이 이제 폐결핵 같은 게 줄었죠. 그게 최빈 국가에 생기는 질병 중에 하나예요. 폐결핵이. 원래 잘 살지 못하고 완전히 가난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최빈 국가들이 많이 생기는 질병이 바로 폐결핵이고, 그렇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경기가 나빠지게 되면은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뭐가 있어요. 어제 그저께 텔레비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하잖아요. 앞으로 내년의 성장률을 발표하는 거 보니까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장사를 해봐도 장사도 안 되고 그러니까 유흥업에 젊은이들이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일본에서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못 버니까 그 젊은 사람들이 전부 다 외국에 나와서 해외 진출을 해가지고 장사를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가 되는데 옛날에는 일본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부러워했잖아. 한때는 일본이 참 세계 경제 대국 순서로 따지면은 두 번째다. 미국 다음에 일본 이렇게 옛날에는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말이 아니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최첨단 산업에서는 중국하고는 엄청난 게 기술 차이가 우리가 월등했지요. 그러다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텔레비라든가 뭐 최첨단 분야에서 중국이 추월을 하게 됐지요. 삼성이라든가 반도체라든가 그다음에 텔레비 이 패널 부분 이런 데서는 세계에서 기술력이 우리 삼성이 최고였잖아요. 어느 나라도 범접을 못할 망침. 그러다가 나중에 뉴스를 보니까 중국에서 우리나라 최첨단 산업 기술보다 추월을 했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반도체고 텔레비고 휴대폰이고 모든 것이 옛날처럼 기술력이 많은 나라마다 많은 격차가 없어지고 평준화가 되고 도리어 추월을 당했다. 그러다 보니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력을 더 벌려야 한다는 얘기지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술력을 개발해 가지고 중국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기술력이 우수하게 격차를 크게 내야지만은 살아남는 시대입니다.
그게 없다 보니까 자꾸 추월당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고 그 주가도 떨어지고 사업이 잘 안 되죠. 그걸 수없이 봤습니다. 그런 옛날에 우리 한 10년 전만 해도 그 전국에 사오미 그 텔레비 삼성보다 더 가격은 싼데 가격 경쟁력은 좋은데 삼성 텔레비나 별 차이 없더라. 그렇게 해가지고 중국의 텔레비가 인기 많았고 이제는 삼성의 그 기술력보다 더 낫다는데 추월했다는데 이런 얘기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격차를 많이 벌려놨는데 그 산업 스파이들이 전부 다 그 기술력을 외국에 빼돌려가지고 팔아먹는다는 얘기죠. 그런 것도 보호를 그 산업 기술력 그 스파이들을 들이 기술력을 빼내지 못하도록 잘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자기 생명줄과 같습니다. 그게 완전히 밥줄인데.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중국이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가격 경쟁력이 좋습니다. 싸요. 전 세계에서 가장 그 모든 분야에서 그 상품이 전 세계에서 가장 쌉니다. 그 가장 싸다는 것은 가격 경쟁력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전 세계 일본 나라는 중국이 너무 가격이 싸가지고 이거는 완전히 덤핑 가격이다. 그래서 보호 무역주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관세 100%, 200%, 300%, 500%, 1000%까지 관세를 물려서 수입을 못하게 해야 되겠다. 자기 나라의 산업 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이제 해서 이제 관세 얘기가 지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세를 높이면은 완전히 관세를 높인다는 것은 수입을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이제 텔레비 한 대에 우리나라 삼성에서는 텔레비 한 대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삼성전자 텔레비는 100만 원 한다. 그런데 중국은 50만 원밖에 하지 않는다. 그런데 모든 기능명 기술이고 그 상품의 품질은 중국이 더 능가하다. 그리고 애프터 서비스도 중국이 우리나라에 출장을 해서 중국에서 그 애프터 서비스까지 한국에 진출해 가지고 고객을 확보하려고 AS 서비스도 삼성 못지않게 점포들이 대량으로 많이 있다. 그럴 것 같으면은 결국은 그 삼성전자 그 텔레비가 완전히 안 팔리고 중국이 완전히 시장을 100% 점유를 하게 되겠지요. 독점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경우에 이제 국가에서 이제 관세를 이용해 가지고 국내의 첨단 산업 삼성 이런 데를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 100%를 매긴다. 그럼 텔레비 50만 원이면은 그 관세 100%면 50만 원이 됩니다. 그럼 1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삼성전자 텔레비 100만 원, 중국에도 100만 원 하는데 삼성전자를 사지 중국을 살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수입이 안 들어오죠. 수입해서 파는 업자들도 남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200%를 많이 관세를 올린다. 그러면은 50만 원이 200%면은 250 100만 원 관세잖아요. 그럼 150만 원 되잖아요. 관세를 100만 원 물린다고 그러면 50만 원 중국에 하던 텔레비가 150만 원 됩니다. 그러면 그 수입을 해가지고 그 장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수입을 중국 텔레비를 수입할 때 그 관세를 수입해서 들어올 때는 관세를 냅니다. 원래 관세를 낼 때 100만 원을 내고
사가지고 한 대 들어온다 예를 들어서 그럼 150만 원인데 삼성전자는 100만 원에 살 수 있는데 중국에서 그 테레비를 50만 원 더 주고 살 사람이 누가 있나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수입을 막겠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나쁘게 얘기해서는. 그게 이제 관세를 이용한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정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세 200%, 300% 몰린다. 외국에서는 그러잖아요. 브릭스라는 화폐 단위를 가지고 전 세계의 원래 달러가 기축통화인데 브릭스를 앞으로 세계 기축통화로 만들겠다. 그래서 달러를 완전히 무시해 버리겠다. 그렇게 하는 지금의 상태가 이어져 가지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제 얼마 전에 얘기했는데 달러 기축화를 도전하는 국가들이나 나라들은 관세 폭탄을 하겠다. 달러 기축을 훼손하는 국가들은 엄정히 관세로 폭탄을 매기겠다. 그러니까 브릭스 통화를 기축 통화를 만들기 위해서 달러 기축 통화에 도전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통화 정책으로 완전히 달러 기축화를 완전히 보장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그 기축 통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유리한 점들이 많습니다.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 기축 통화국이 되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그게 기축통화라는 것이 한 나라의 국가가 경제력이 크고 세계에서 가장 모든 면에서 경제 모든 분야에서 저 세계에서 가장 으뜸인 나라의 통화를 대개 보면은 기축통화로 이용합니다. 그전에는 완전히 달러를 기축통화잖아요. 기축통화는 옛날에 달러가 100%였는데 야금야금 들어와가지고 지금 조금씩 훼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브릭스 통화가 달러 기축통화를 물리치고 전 세계의 브릭스 기축통화로 앞으로 자리매김을 하겠다. 그렇게 도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달러 기축 그런 얘기를 듣고 관세 폭탄을 할 테니까 절대로 달러 기축통화에 도전하지 말라. 그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저께. 그렇습니다. 그 기축통화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유불리를 따지면 불리한 것보다 유리한 점들이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계 금융 질서가 지금의 내가 생각할 때는 그 비트코인 이런 그 제도권이 없는 그런 그 금융 통화는 지금의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걸 그대로 놔둬가지고는 그 기축통화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 달러 기축통화를 옛날처럼 확고히 보장하려고 하면은 제도권이 없는 법 조항이 없는 그 금융통화는 그 사형길로 몰아내야 된다. 그래야 브릭스든 이런 기축통화 달러를 없애고 브릭스 기축통화로 만들겠다는 그런 생각이 더 없어지고 물리칠 수 있다. 그게 말이 되느냐. 제도권에도 없고 법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놈의 비트코인으로 세계 그 금융 질서를 완전히 훼손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비트코인 그 제도권이 없는 그 통화는
갑작스럽게 저렇게 가치가 있던 것을 갑자기 다운시킬 수는 없고 서서히 제도권에 없는 금융거래 화폐는 없애버려야 한다.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그래야 국제 금융통화 질서가 바르게 정립이 되고 달러 기축 통화도 영구히 확고히 보장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도 이제 비트코인 그게 가상화폐라고 하잖아요. 가상화폐라는 것은 제가 한자 학자잖아요. 가상화폐라는 것은 가짜 돈입니다. 말 그대로 제도권에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가짜 돈이에요. 만일에 가상화폐를 국제법에서 인정하는 돈, 지금의 달러라든가 지폐라든가 법적으로 확고히 비트코인이 화폐다. 그래서 인정한다. 그렇게 법조항이 있으면은 가상화폐라는 이 말이 안 나옵니다. 가상화폐라는 말은 액면 그대로 풀이를 하면은 가짜 돈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비트코인을 좀 살라고 해도 거래하는 은행이 없잖아요. 완전히 신용 거래하는 게 없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 국민은행이라든가 신한은행, 시중은행들이 제도권의 말인데 비트코인이 전 세계적으로 법적으로 완전히 전 세계의 국제 법적으로 보장된 비트코인이 돈이다. 그렇게 되시면은 우리나라 시중은행에서도 거래를 하죠. 거래 사이트도 생기고. 그러면은 나도 그렇게 된다면 삽니다. 거래 사이트라는 게 믿을 수도 없잖아요. 전부 다 사기꾼이 거래 사이트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의 제도권에 있는 금융은 안전 보장이 다 되잖아요. 주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완전히 주식을 사다가 손해봤다는 거 없잖아요. 사다가 사기를 당했다는 거 없잖아요. 그러면 제도권에 완전히 법적으로 완전히 안전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비트코인 거래에는 지금 안전보장이 안 되어 있잖아요. 제도권. 근데 없기 때문에 안전보장이 되어 있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 과정에서부터 사기를 당하지요. 그렇지만은, 우리나라가 만일에 비트코인이 제도권에 들어와서 법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해가지고 법에 명문화가 돼 있다 할 것 같으면은, 시중은행들이 거래 사이트도 만들고 비트코인도 거래를 하고 은행에 이제 저금도 하고, 판매도 하고, 사들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은 나도 당장 사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게 없잖아요. 그게 바로 세계 금융 질서를 뒤흔드는 것은 가상화폐, 제도권이 없는 화폐 때문에 전 세계 기축 통화도 휘청거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깊은 뜻을 알고 기축 가상화폐를 너무 띄우지 말라. 그거 띄우다 보면은 큰 화를 입는다. 그를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키포인트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화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파는 것이 낫지 앞으로 더 오를 것이다 해가지고 생각을 해서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그 가상화폐 때문에 기축통화 이제는 안 써도 된다. 그렇게 됩니다. 내가 좀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게 되면은 전쟁할 때도 돈 없을 때 전부 다 비트코인으로 전부 다 거래를 해가지고 수입 수출하고 무기 거래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달러 필요 없다. 비트코인으로 우리 거래 다 하자. 그렇게 하면은 달러 기축 통화가 힘을 쓸 수가 있나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나기 몇 년 전부터 이제 가상화폐가 생긴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가상화폐가 생기게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일어난다는 얘기지요. 모든 것은 돈으로 해결되잖아요. 경제 제재할 때, 돈을 묻겠다. 세탁을 못 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재를 하는데 비트코인으로 전부 다 빠져나가잖아요. 얼마든지 이렇게 달러 같은 기축통화를 쓰지 않고 세계 무역은 가상화폐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물건도 사고 팔고 전부 다 생활할 때 다 쓴다. 옛날에 쓰던 화폐는 전부 다 없어도 된다.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일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가상화폐를 지금 그냥 놔둬가지고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만일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미국의 이제 미국 대통령이 어떻게 바뀌냐 따라서, 뭐, 다음 대통령까지 비트코인을 계속 보호해가지고 띄우겠다. 그런 보장은 없잖아요. 또 대통령이 바뀌면은 완전히 비트코인은 휴지 조각이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 법적으로 국제법상으로 그 통화라고 완전히 명문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도권이 없는 거는 언제든지 물리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계의 경제, 요즘에 뭐 보조금을 받는다, 보조금을 받는다 해가지고 외국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대통령이 바뀌면 그 정책이 또 변해서 보조금도 못 받게 돼가지고, 외국에 해외 진출해가지고 사업을 벌려놓은 사람들도 많은 손해를 보고, 대통령이 이제 바뀌면은 정책도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바뀌고 보조금도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그런 정책을 그러니까 앞을 내다보는 정책으로 해야 된다. 안목을 멀리 장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긴 그런 정책을 펴야 그런 불합리하고 손해를 보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